안녕하세요. 주식고견인 문견우입니다. 22년도 7월 15일 주식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대형주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종합보다 지금 현저하게 이제 200이랑 100이 포함된 이 대형주들의 그 수급이 오늘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워낙에 대형주들이 선물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가라고 판단된 이제 외국 자본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수급이 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해외 시장은 또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부담이 되는데 뭐 지금 실제로 이 캡처 했을 시간이랑 다르게 지금 시간에는 약간 양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0.2%가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동향은 뭐 여전히 뭐 비슷하고, 신용잔고는 이게 어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셋된 것 같아요. 리셋돼서 털려서 나갈 사람들은 이미 다 망하고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점 매수로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신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혼 불타기를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텝이라고 나오는데 계단식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빠졌다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합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신용장고가 들어오면서. 그랬다가 다시 빠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탁금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게 핫하죠. 지금 금융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이제 그 비투를 한 사람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들 원금 이제 90%뭐 감면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래서 뭐 선제적 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홍보팀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1억을 갖다가 누가 빌렸어요. 이 1억을 빌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코인을 했다가 다 날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은행 빚을 국가가 뭐 다시 90% 정도 뭐 갚아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그 다음에 뭐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그 면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죠.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빌려준 사람들 경우에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국가가 그걸 갖다가 면책을 시켜버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용불량자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지 소득세나 기타 사대보험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적겠죠. 이걸 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 원금을 갖다가 90% 갚아준다. 이거는 뭐 금융위기일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은행이 일단은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 중에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정도 채권에 대해서 유예를 해요. 이걸 갖다 대출 채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자영업자가 1억을 빌렸다고 칠게요. 근데 이 1억을 3개월 동안 못 갚았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 채권을 갖다가 상각해버립니다. 상각. 못 받는 걸로 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리스크를 갖다 줄여야 되잖아요. 이 적립해둔 돈에서 이 못 받는 대출 채권을 갖다가 까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대출 채권이란 부분은 은행의 손실로 잡히는 거고, 은행의 그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빠지고 뭐고 이런 게 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신용경색입니다. 신용경색. 자금이 막히는 거예요. 은행이 이런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된다면 신용경색이 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떤 은행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면 뱅크런이 나올 거잖아요. 중국처럼. 그럼 집단 시위가 일어나고 금융이 돈이 있지만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국가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미리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대출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청산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산이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00% 해주진 않아요. 이 100% 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0% 해주는 게 아니라 저 대출 채권이 은행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걸 갖다 기본적으로 NP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채권 이름을. 이거를 할인을 합니다. 만약에 1억짜리의 대출 채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할인을 해가지고 한 단돈 한 100만 원을 건지려고 해요. 은행에서는. 그럼 이 할인된 걸 갖다가 한 거의 99% 할인했죠. 이거를 추심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추심회사에. 그러면 고려신용정보 이런 데서 이걸 사가지고 이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억짜리잖아요. 대출 채권이. 그러면은 막 1억까지 받으려고 그 자영업자들을 쪼아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죠?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이 1억을 갖다가 얘들은 100만 원에 샀는데 1억까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뭐 5천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 차액이 전부 다 추심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4,900원이라는 게. 4,900만 원이. 이게 이거를 정부가 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NPL을 정부가 1억짜리를 100만 원보다는 좀 더 주겠죠.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할인된 가격에 사와서 이거를 소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빚이 줄어들고 은행은 대손충당금이 적게 이제 줄어들겠죠. 적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추심회사로부터 이제 독촉이나 이런 걸 갖다 받지 않으니까 경제를 갖다 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경제 재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가 경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방세, 부가가치세 계속 들어오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가 빚을 졌는데 이걸 왜 갚아주냐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만약에 60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60조가 1억짜리를 갖다가 정부가 1,000만 원에 사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파생되는 게 얼마겠어요? 600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NPL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IMF부터 계속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지금 상황에서 나온 게 과연 이 시스템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무작정 뭐 어떤 걸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은데 왜 쟤만 빚진 걸 갖다가 갚아주냐. 나는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성은 여기에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에.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이런 거죠. 전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정권은 60조를 일용직 비슷한 일시적인 그 일자리 창출 효과 통계만 내기 위해서 썼던 거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2달밖에 안 됐어요. 정권 잡은 지. 2달밖에 안 사람들한테 전 정권 5년 동안에 있었던 리스크를 갖다가 되묻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언론 조작이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여기를 갖다 크게 저도 뭐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이거 IMF 때 한번 해가지고 국가를 살린 거예요, 이거는. 이 정책은 필요했던 거고. 일단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정부도 좀 어느 정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6% 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빅스텝의 세입자가 비명인데 미국은 지금 울트라스텝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1 방어하기 위해서 $1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달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다음 달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적어도 0.5% 이상을 올려야 되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이 전세 대출 금리나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이런 거는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금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 2% 이상 올라가지고 이거는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떻냐면은 전세 대출도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얘들도 똑같아요. 그 렌트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집을 새로 사는 게 그 론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모기지 론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미국 내에서는 렌트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렌트 가격이 점점 더 고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려면 이 렌트 가격부터 떨어지는 걸 보고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이제 주식을 사는 것도 이 정점을 갖다 지나고 나서 좀 지나서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원달러 확률 1320원 선도 뚫렸다. 어저께 새벽에 1326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조금 가라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간 빠졌는데 연말 1400원 돌파 가능성은 있느냐. 뭐 최근 뭐 유럽, 중국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통화 약세가 보이고 있죠.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1 페리티로 거의 가고 있고요. 유로와 달러의 1대1 페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엔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행을 가면 이런 수혜를 받겠죠. 엔저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대놓고 아직도 제로 금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여행업의 부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긴 하지만요. 부흥. 두 번째가 일본의 국채는 제로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제로 금리에 대해서 국채가 사실 그렇게 매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국채 이자를 받는 게 제로라고 하면은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 국채의 매수자는 일본의 고령 국민들 혹은 기관입니다. 내수에서 다 해결이 돼요. 내수에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래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해도 이자를 주지만 그 이자가 일본 국내에서 다 내수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외화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고.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과거 저점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원달러 확률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달러 확률이 이게 중요한 게 수입해오는 물가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 수입하는 원재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석유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방어를 해주던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뭐 많이 팔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달러가 유출이 되잖아요. 많이 유출이 되는데 지금 이게 수출이 잘 되면 이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에서 이 선에서 평균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수출이 안 되고 이제 석유만 수입만 계속 늘어난다면 이 균형점이 깨지겠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원달러 환율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수적인 게 어마어마해지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제 조건 자체가 국가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갖다가 따로 봐야 돼요. 국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정책을 짤 때.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 중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60%밖에 주식을 안 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똑같아요. 부동산도. 자기 집 가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 부동산 통계치가 좀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전 국민 중에 한 45% 정도만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 45% 중에 2%가 45%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뭐 주택수 부동산 수가 100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2%가 98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는 전 국민도 주식을 안 하는 국민도 40%는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응?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좀 적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전 국민들이 다 죽는 거죠. 이 남은 40%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를 못한 이 60%가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게 공평하죠?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이나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리세션이 온다는 거에 기본적인 베이스의 근본 이론은 이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잦은 그런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뭐 이렇게 쭉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그 파란색이 계속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시가에서보다 쭉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아래 꼬리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더 빠지지 못하도록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이제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점이겠죠.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오늘이 미국 옵션 만기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 옵션 만기일이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장 마감 그 단일호가 이전까지 결제가 되는 걸로 옵션이나 선물을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로피언이라 가지고 장 전에 그 옵션 가격이 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 내에서 이제 이 옵션 가격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현물들이 가격이 등락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겁니다. 이때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쪽이 이제 힘이 더 많은 쪽이 옵션 가격 결정을 하고 지수를 갖다가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야간장을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은 떨어뜨릴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일, 그러니까 뭐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2분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아서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이런 부분도 3분기에 다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안을 해봤을 때 주가 지수는 계속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의 브리핑은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뭐 개별 종목 특이한 게 있었나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뭐 완전 작살이 났고요. 한번 보자면 세종 메디칼 뭐 이런 거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한 건데 이런 건 진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보시면 뭐 이거 지금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관련일 거고 조광 IRI 이거는 잡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무증, 그죠? 무증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알로이스, 셀로메드, 뭐 제넨바이오 이런 것들 전부 다 과거에 폭락했었던 거 그게 그냥 이제 시장에 갈 돈이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오늘 뭐 코스피를 갖다 상승했던 거 상승시킨 뭐 주요 종목들이 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인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런 좋은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지수가 빠지는 거를 갖다 반도체가 많이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섹터를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만약 인버스를 산다 그러면 그냥 지수 인버스만 사세요. 어떤 테마에 대한 섹터 인버스를 사게 되면 섹터가 돌아버리면은 지수가 빠져도 이것만은 방어가 되고 뭐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샀으면 차라리 공평하게 이제 뭔가를 하는 건데 어떤 섹터의 ETF를 산다 이런 거는 그냥 개별 주식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ETF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뭐 인버스를 사거나 레버리지 사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 크게 보면 이것도 개별 주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뭐 인버스를 사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홀짝이니까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장기 하락을 본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